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강입니다. 태극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태극이라는 말은 주역 개사전에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의 의미는 우주 만물의 보존으로서 음양이 둘로 나누어지기 이전, 즉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궁극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양이 사상 8개의 순으로 만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체계가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발생 과정과 세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초 근원자이자 출발점이 태극이며 최고의 정점에 태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리의 절대성과 근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태극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주인은 태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극이란 지극하다는 뜻이고 표준이 된다는 이름이니 항상 사물의 중앙에 있으므로 사방에서 그것을 보고 올바름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을 중리의 표준이라고 하면 되지 극을 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북극성은 하늘의 극이고 대들보는 집의 극이니 모두 그렇다 라고 해서 주인은 극을 지극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표준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좌우의 가운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표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북극성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별들이 그를 향하는 거죠. 태극이란 집에 비유하면은 지붕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마룻대를 가리킵니다. 집을 지을 때 마룻대가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석가래를 놓는 거죠. 집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석가래의 중심이자 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별자리의 중심으로 보면 북극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기준이자 표준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송대의 성리학이 형성되면서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생성, 변화시키는 최고의 근거이며 인간 삶의 이상적 모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중은 가운데란 의미의 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표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애를, 자식은 효도를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 궁극적인 표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극자 하나의 존재의 원리와 윤리적 표준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극은 중용에서 말하는 시중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주희의 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극에서도 이중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극에도 존재와 당위의 양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자를 앞에 덧붙여 더욱 지극하고 더욱 근원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주역의 우주 발생 순서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64개, 8개, 사상, 음양이 모두 태극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최초로 파생되어 나온 음양은 상호 모순 대립하지만 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태극에 의해 통일됩니다. 음양은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죠. 음과 양, 예를 들어서 음은 밤이 되고 양은 낮이 되죠. 그렇지만서도 이게 둘이 대립하지만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대라고 설명합니다. 대대라고 주역에서 음양대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립하면서도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의존관계에 있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상대가 존재해야 비로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경우 밤이 있어야 또 낮이 있는 거죠. 상대가 존재해야 비로소 자신이 있게 되는 거, 이걸 갖고 음양대대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궁극에 있어 지극히 이름을 붙일 만한 이름이 없으므로 이것을 태극이라 하니 천하에 어떠한 지극한 것도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하에 어떤 지극한 것을 다 들어보더라도 이보다 더 지극한 것이 없는, 즉 이름을 초월하고 형체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극은 무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 무국이면서 태극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형체를 초월하죠. 그것을 무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치가 있는 것을 태극으로 표현해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한 것입니다. 태극은 가장 큰 극이므로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극 그 자체가 극이 없는 무국과 대등한 지위로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국이라고만 하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은 무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말 그대로 무국, 아무것도 없을 무가 강조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으므로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국만 있으면은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한 것입니다. 태극을 무국 아래에 두면은 만물의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태극을 무국의 아래에 두면은 태극이 무국보다 한 차원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의 태극은 구체 사물이 되어버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으면서 이치가 있음을 뜻하는 리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희는 무국이 태극을 그대로 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때의 무국은 태극, 즉 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는 거죠. 태극의 형체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 그대로 무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국이 태극에 대해 육구연은 도가의 논리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육구연은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태극은 구체 사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한편 태극을 리로 보지 않고 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습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즉 음양의 두 기가 분화되기 이전에 혼돈한 상태에 이뤄내기 또는 원기라는 것입니다. 원기는 가장 원초적인 기를 의미합니다. 태극, 즉 원기에서 음양의 두 기로 나뉘어지는데 가볍고 맑은 기는 하늘을 구성하고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되며 여기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인물로는 왕부, 왕충, 유종원을 이어 명대의 왕정상, 왕부지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제입니다. 장제는 이때의 기를 태어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주인은 태극의 개념을 기로 보지 않고 리와 동일시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리와 기, 즉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까닭의 주인은 주돈이의 무국이 태극이라는 해석에 각별히 주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